안녕하세요. 홍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 주제는 지구화 시대의 비국민 혐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제가 사실 이 혐오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된 게 지금 따져보니까 한 2014년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혐오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거는 진짜 몇 년 안 됩니다. 혹시 일베가 커뮤니티 이렇게 분류할 때 뭘로 분류되는지 아세요? 스포츠 커뮤니티, 무슨 커뮤니티 이렇게 분류할 때. 여기는 유머 커뮤니티입니다. 유머. 웃겨야 돼요. 무조건. 게시물이 웃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웃기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누군가 혐오하는 방식에 누구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유머를 구사한다는 게 문제고, 그것이 단순히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해악을 낳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로 지적이 돼서 한 2013년 정도에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됐고,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기사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성애 혐오. 이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예전부터 성경에선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것은, 반동성애 운동을 하게 된 것은 한 5년도 안 되는 일이고요.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다가 동성애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면은 거의 검색되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앞부분에 검색되는 대부분의 검색물들은 되게 이 몇몇 반동성애 단체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올린 그런 게시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사건 같이 이렇게 느낌은 그런데 작년 일이에요. 사실은 작년 2016년에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여성 혐오 범죄로 어쨌든 간주를 하면서 또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사실 다른 나라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 혐오의 배경에는 어떤 저성장 시대에 취약해진 개인, 그러니까 일자리도 찾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미래를 찾기 어려운 그런 개인들이 사실 저항을 해야 되는 거는 국가에 맞서서 싸우거나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기득권층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취약한 지위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고 적절한 전략이지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선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실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쟤네들 때문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약간 속풀이도 되고, 또 만만하니까 이렇게 공격하기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실 요즘 교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자도 많이 줄고 특히 젊은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이 훌륭한지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 전공법이지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적을 만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여기 한 100분 정도 계실래나요? 이분들이 다 어떤 선한 가치로 단결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좋은 일 합시다 이런 걸로 단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기 있는 네 분이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것 같은 악마입니다. 우리 나머지가 단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면 이 뒤에 있는 96명은 사실 훨씬 더 단결하기가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혐오라는 담론은 그런 식으로 이데올로기화가 돼서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고 그쪽에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면서 나머지가 나름대로는 어떤 그 지향점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혐오나 차별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저는 사회적 대응에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점에서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처럼 혐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도 없는 나라, 이거 흔치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이 혐오에 맞설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혐오에 관련해서 맞설 수 있는 어떤 그 메시지를 준다거나 그런 중심점을 잡아주는 사람도 거의 없죠. 또 사회 유력 인사 중에 그런 일을 해주는 분들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혐오나 차별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대응에 실패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유럽에서 네오나치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죠. 저도 예전에 유학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학생들을 받는 홈스테이 하시는 이렇게 분들 보면은 되게 잘 사시거든요.
문제는 유럽도 젊은이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나치즘에 이렇게 빠진다거나 아니면 약자들, 특히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사실 돌파도 안 되지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네오나치의 등장을 읽어내야지, 이게 단순한 뭐 그냥 이념적으로 누군가가 저기에 혹해가지고 네오나치가 이념적으로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확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민자들을 처음에는 환영하기도 했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그 늘어난 이민자들을 다시 이제 쫓아내려고 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마치 이민자들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 분위기들이 형성되면서 그 이민자들, 이주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가 유럽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극우파가 약진을 한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 있겠죠. 극우파들은 대개 이제 반이주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 득세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극우파들이 끊임없이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집권을 한 데도 있고, 집권은 못 하더라도 한 2, 3위권 정도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기존의 어떤 그 전형적인 좌우파 구도라든가 진보 보수 구도를 이 극우파들이 점점 깨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 시민 분이, 저도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얼굴까지 이렇게 나오셨네요. 이질적인 문화가 너무 많이 침투해서 후손들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긴 하는데 결국 외국인들 나가라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에 이렇게 증오 범죄가 확 증가했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이주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 점점 확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트럼프 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왜 트럼프가 당선되면 KK당 같은 애들이, 이건 이제 옛날에 시위하던 장면인데 최근 시위한 장면은 뭐 저도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득세할까요?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날 밤에, 당선 확정이 된 날 밤에 곳곳에서 막 이 극우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우리들의 세상이다 막 하면서 막 지나다니면서 괜히 이주자들 욕하러 다니고, 막 흑인 대상 뭐 비하하는 표현들 막 괜히 떠들고 다니고. 이게 뭐냐면,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뭐 창피하기도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못하는 말을 막 공개석상에다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표준이 된 거죠. 아, 나도 그런 말을 해도 되나 보다. 브렉시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의 승리고 반이민주의 세력의 어떤 승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극우 정치인의 당선이라는 것은 이 혐오주의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를 실제로 주는 거가 되고요. 거꾸로 우리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날 일베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탈퇴 엄청 많이 했습니다. 탈퇴 엄청 많이 하고, 정말 비굴한 게 뭐냐면, 내 글 좀 지워주세요. 게시글 먹으려고. 사실 극우주의자들, 혐오주의자들 되게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가 푸시를 받으면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하지만, 뭔가 좀 위축되면 또 한없이, 왜냐면 이게 무슨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떳떳하거나 말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데 용기를 받으면은 이렇게 확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지만, 뭔가가 꺾이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게 사실 혐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혐오라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용기를 주거나 너희들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회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순간 정말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의 위세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혐오라는 말이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발음은 혐오예요. 혐오가 우리 발음이고요. 뜻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에서의 혐오도, 헤이트도 굉장히 센 말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 뭐 아실지 모르겠죠. 베리머치가 아주 많이라는 뜻이거든요. 디스라이크 이런 건 좀 어려운 말인데, 누구를 이제 싫어한다. 근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많이 싫어한다라는 게 이제 헤이트가 가지고 있는 뜻이고, 한국말 혐오도 조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선택을 왜 했을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혐오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런 일상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혐오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쓰이냐 하면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감정으로서 인종주의나 호모포비아나 제노포비아나 반유대주의, 성차별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특히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혐오의 어떤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사회적 소수자 개념이 나와요. 좀 교과서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의에 따르면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분을 받는 사람들로서 스스로 집합적 차별의 대상임을 이식이 아니라 인식이겠죠.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한다. 소수자는 지배 집단에 대한 피지배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반드시 수적 소수를 뜻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수적으로 소수는 아닌데 소수자로 불려주는 대표적인 그룹이고요. 또 전형적으로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 흑인들이 사실 숫자로는 더 많고 백인들은 소수인데 뭐 지금도 차별이 남아있다고 하고 과거에는 뭐 노골적인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흑인이 수적인 소수여서 차별을 받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소수자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랑 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소수자는 과거로부터도 차별을 받아왔고요. 차별을 받아왔고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소수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그들이 뭔가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집단에 속한다라고 하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될 때 그 집단을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혐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한테 싫어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혐오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뭐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혐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이제 표현이죠. 혐오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혐오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가 뭐 문제화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야, 너 일로 좀 와봐 해가지고 머릿속에다 뭐 딱 꼽아가지고 혐오 70% 징역 6년에 처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뭐 언젠간 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혐오를 뭐 우리가 규제 대상으로 삼거나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표현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표현의 방식은 말로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 또 인터넷으로 뭐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출판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복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KK당 같이 그냥 상징적인 어떤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걸어가는 모습만으로도 이제 혐오 표현이 성립할 수 있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치 문양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표시만 해도 바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 많은 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될 정도로 이렇게 문양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차별과 혐오 표현이 성립하는 경우 이거 뭐 맞추신 분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파란 옷을 입은 사람한테 이제 뭔가 비난을 하는 거죠. 아, 너 파란 옷 진짜 구려. 너 파란 옷 진짜 싫은데 너 왜 이런 옷 입고 왔니? 이런 사람들의 말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렇죠? 남의 옷차림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혐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싫어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일상용어로 왜 너 파란 옷 혐오해? 라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거는 뭐 일상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의 주제인 혐오를 이야기할 때는 그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차별받고 있는 그 맥락이라는 게 없어요. 히잡을 쓰고 온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나 히잡 입은 거 진짜 싫더라. 너 내일도 입고 올 거니? 히잡 진짜 구리지 않니? 라고 이야기했다면은 파란 옷하고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히잡을 썼다는 건 어쨌든 한국 이 무슬림들의 어떤 복장이고 종교적인 복장이고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은 어쨌든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집단의 옷차림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은
일회적이거나 또는 휘발성이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순한 비난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당사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맥락이 상당히 좀 상이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옷을 입은 것은 소수자가 아니지만 히잡을 쓴 사람은 소수자일 수 있기 때문에 히잡을 쓴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실제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 목걸이를 찬 사람은 어떨까요? 십자가 이거 내일도 하고 올 거니 십자가 참 보기 흉하다.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여긴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쁜 건데 이걸 혐오라고 볼 거냐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기독교도들이 과연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냐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냐면 히잡을 쓴 거 갖고 뭐라고 비난을 받은 그 사람은 아마 다음날 또 히잡을 쓰고 올 건지 그리고 그 친구랑 마주치면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과연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 내일 히잡 쓰고 또 갈까? 아니면 학교 아예 가지 말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십자가에 대한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날 학교 가기가 두렵다거나 십자가 또 했다가 이런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것은 왜 차이가 나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기독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이나 남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 표현과 남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조금 다른 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 혐오와 이제 남성 혐오는 이제 똑같이 뭐 욕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을 수 있지만 사회적 효과를 달리 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남성에 대한 혐오는 성립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렵다고 표현을 하지 안 된다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도 이제 어떤 맥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로만 구성된 어떤 회사에서 여성들이 훨씬 다수인 회사에서 나만 혹시 이제 남자 직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차별을 받거나 뭐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 혐오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표현보다는 최소한 한국 사회의 현재 맥락에서는 대단히 성립하기 상당히 어렵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200년 후에 여성이 다수자가 되고 남성이 소수자가 된다면 전세가 거꾸로 되겠죠. 남성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도 똑같아요. 구한말이라고 생각해서 구한말. 뭐 구한말 여기 보니까 구한말에 사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구한말 때 십자가 목걸이 갖고 막 뭐라 그랬다. 또는 개독이라고 했다.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죽이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는 혐오 표현이 맞죠. 또 무슬림에 대한 뭐 히잡 이런 것도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저런 말을 하는 것이 뭐 혐오 표현이 되기가 어렵겠죠. 거기서는 오히려 다른 종교가 혹시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을지언정. 근데 한국에서 제가 히잡 쓴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2017년의 맥락에서는 어쨌든 무슬림들이 소수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이제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차별 문제도 똑같아요. 차별도 예를 들면 어떤 영업을 할 때 특정한 집단 출입금지 이렇게 써붙일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20대 남성 출입금지 라고 하는 거 하고 90세 이상 노인 출입금지는 상당히 좀 다른 뉘앙스가 있겠죠. 또 여성 출입금지, 나이 많은 여성 출입금지 또는 임신한 여성 출입금지 다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업 전략 차원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영업 전략의 차원에서. 근데 그 집단이 소수자 집단일 때는 얘기가 좀 달라요. 소수자 집단을 못 오게 하는 영업은 약간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영업 전략으로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될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차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집단은 소수자인 집단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수자의 집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아무리 영업 전략이라고 해도 그 집단을 원천 배제하는 식의 어떤 그런 영업은 우리가 좀 허용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용된다라고 하면 너나 할 거 없이 그 출입금지를 붙일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욱 공고화되고 또 그 집단은 더욱더 차별받는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비슷한 거죠. 혐오 표현도 그 집단이 얼마나 소수자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혐오 표현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 사유는 뭐 성적 지향, 장애, 뭐 인종, 민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별금지 사유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차별받는 집단은 우리가 보통 소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런 카테고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혐오 표현을 문제 삼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차별금지 사유는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유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저기에 써놓은 한 5가지는 보통 이제 보편적 차별금지 사유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되는 차별금지 사유로서 이제 들어갑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되게 노조 활동이 들어가요. 좀 특이하죠? 노조 활동.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이제 차별금지 사유에 보통 넣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들의 지위가 또 높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노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을 거고, 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을 거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법제화가 된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도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노조활동 같은 거 사유로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한국이야말로 사실 노조활동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성 혐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이제 소수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혐오를 여성 혐오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소진이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보다 열등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제 미소진이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 미소진이를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세게 번역을 한 거죠. 여성 멸시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딱 대칭된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미소진이를 여성 혐오로 번역하는 것은 조금 강하게 좀 뉘앙스를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여성 혐오나 혐오 표현이나 좀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센 것들만 혐오라고 하지 말고 약한 버전의 차별적인 표현도 저는 혐오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미소진이란 말이나 여성 혐오란 말도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범위하게 혐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좀 분류를 할 필요도 있겠죠. 분류를 하게 해보면 이제 차별적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용이나 서비스, 교육이라는 그런 영역에서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뭔가 이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리에 나가서 우리 여기 뭐 광화문 같은 데 가서 나는 동성애자가 싫어요 라는 말을 한 거하고, 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얘들아 난 동성애자 참 싫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쁜 걸까요? 어떤 게 더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혐오 표현일까요? 아니면 부장님이 자기 직원들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나는 동성애가 싫더라 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낸 거, 난 거리에서 외친 거. 어떤 분들은 약간 거리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면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뭐 어떻게 퍼져갈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규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게 애매해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는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서 해악을 미치는지, 뭐 인과관계나 이런 것이 되게 불분명합니다. 근데 학교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학생 중에 동성애자 학생이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선생님도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나는 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학교 아니면 뭐 회사에서 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회사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런 말들이 횡행한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데 막상 신입사원이 아니라 이제 채용자가 와가지고 그 채용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장님이 이렇게 같이 평소에는 동성애 혐오 표현들을 직원들하고 주고받지만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채용되려고 왔는데 쭉 보니까 무슨 성소수자 관련된 뭐 이렇게 활동을 한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활동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제 채용 대상자가 제가 뭐 그 사실은 동성애자라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쪽에서는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쑥덕쑥덕 하면서 야, 우리 평소에 이런 말 하지만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상황 전개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농담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사실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분리돼 가지고 농담은 농담대로 흐르고 누가 채용하더라도 그의 성적 지향을 대상으로 절대 차별하지 않고 이런 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그런 혐오 표현이 만연한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서 얘기할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드리겠지만 미국에서도 혐오 표현을 웬만하면 처벌하지 않는데 회사나 학교에서 한 거는 그 나라에서도 처벌해요. 물론 이 형사처벌하는 거 아닙니다만 뭐 징계를 한다거나 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다거나 미국도 학교나 회사에서는 엄격하게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처벌 안 한다는 건 뭐냐면 거리에 나가서 떠드는 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유럽하고 다른 건 유럽은 거리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미국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혐오 표현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해악이 크고 해결해야 될 1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는 고용이나 서비스나 교육 현장에서의 혐오 표현을 먼저 잡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행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분위기가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뭐 대부분의 나라라는 게 사실은 뭐 좀 OECD 국가라든가 유럽 국가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주요 국가들에서는 대개 차별금지법이 있고 차별금지법에서는 저런 행위를 차별적 괴롭힘이라고 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한테 누가 혐오 표현 규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당연히 1번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견 조장은 뭐냐 하면 차별이나 혐오를 의도하거나 이제 암시하는 내용. 은근슬쩍 이렇게 뭐 정책적인 제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뜻하고요. 멸시는 약간 욕설 같은 거라는 게 이제 멸시고, 그 다음에 증오선동 같은 경우는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 또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거. 아까 제가 선동이 제일 나쁘다 그랬잖아요. 선동의 형태로 누군가에게 혐오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게 이제 4번째 유형입니다. 물론 1, 2, 3, 4가 이렇게 뭐 딱 잘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나누면 저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 편견을 조장하는 거,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취직을 해서 GDP가 낮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는 무슨 뭐 정책 제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제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고, 모욕은 이렇게 뭐 걸레 아니야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욕설을 담아가지고 하는 표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증오선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일베 게시물들을 보면은 이제 뭐 강간에 관해서 사실상 강간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들은 증오선동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건 사실상 4번입니다. 2, 3번은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고요. 되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규율을 하거나 하고 있고, 주로 이제 4번을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걸 보시면은 뭐 권력자나 다수자를 침묵시키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소수자는 침묵이나 회피를 선택하는데, 이게 이제 왜 무섭냐면 되게 표현의 수위가 좀 낮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사실 대응하기도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구차하고, 그래서 그냥 웃어 넘긴다거나 아니면 말을 돌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한 사람은 다음번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또 합니다. 그렇죠? 상대편이 특별히 지적을 안 했으니까 웃긴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차라리 대놓고 욕설을 한다. 그럼 신고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폭력을 가했다. 신고해버리면 경찰에 수사를 맡겨버리면 됩니다. 아예. 근데
어떻게 수위를 낮춰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말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해악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구분을 통해서 열등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남검사라는 말과 여검사라는 말의 이제 뉘앙스는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자 검사라고 굳이 여자를 구분해서 하는 말을 이제 어떤 이만 한 사람한테 항의를 하게 되면 아니 여자라서 여자라고 붙인 건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남자 검사를 구분 안 하는데 여자 검사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말 자체가 어떤 차별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저 말은 사실은 여자 검사가 많아지고 검사라는 지위에서 남녀가 뭐 말 그대로 구분이 없게 되고 차별이 없게 되는 사회가 온다면 여검사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지칭어에 불과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다문화 통합 연구소도 있거든요. 다문화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이주자 출신 어떤 학생들을 다문화라고 부르거든요. 쟤 다문화야 라고 불렀을 때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이거는 그 맥락에서는 그 이주자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차별하는 지칭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른 것일 뿐이야. 편의상 구분했어 라는 말로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비가시화, 이것도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 다 괜찮은데 내 눈에만 띄지 마. 되게 이거 선심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아, 내 눈에만, 남한테만 안 보이면 돼. 그리고 막 특히 이제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 뭐 나름대로 선심 쓴다 치고 나한테 너 동성애자라고 말하지만 않으면 돼. 그냥 그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사실은 뭐 미국에서 예전에 미국 군대에서 사실 동성애자 뭐 이렇게 군대 받을지 어떨지 얘기할 때 사실은 말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임을 말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정책이 실시된 것도 어떻게 보면 비가시화 상태로만 있으면 봐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어떻게 보면 심한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퀴어 축제 안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그것만 안 하면 내가 좀 유연하게 봐줄 용의가 있는데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말 같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는 꼭 살아야 되냐 뭐 이런 말을 안 하면 안 되냐 너는 안 살면 안 되냐 뭐 이런 말을 꼭 해주고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진짜 황당한 얘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이제 유연하게 하는 말이라시고 하는 거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가시화한 안 보이는 존재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봐준다라는 건 더 무시무시한 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뭐 여성 혐오 사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이제 축적하는 거 여성뿐만 아니라 인종 국적에 대해서도 뭐 동남아시아 출신은 게으르다거나 조선족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비를 붙으면 휘두르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뭐 사실도 아니에요. 사실 뭐 과거에 뭐 잠깐 그랬던 적이 있다고들 하는데 지금은 가지고 다닌 사람도 없고 저번에 뭐 조선족 인터뷰하니까 그분은 그러시죠. 아니 한국같이 안전한 나라가 어딨다고 칼을 가지고 다니냐고 뭐 이런 말 반문하시고 막 그러던데 사실 이제 저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말 하는 사람한테 아 왜 저런 말 하냐라고 물으면 보통 뭐라 그럴까요? 아니 그냥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라든가 아니 과거에 그런 적이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게 이제 변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말한 사람은 그런 의도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조선족들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혐오 표현을 간주해야 되는 위험한 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지. 왜 혐오라는 말 이렇게 넓게 쓸까? 전 넓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일단은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표현 자체의 과격성과는 무관하게 맥락에 따라서 심각한 해악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혐오 표현이고 어떤 거는 뭐 조금 더 수위가 낮은 표현이니까 뭐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부르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표현들 수위가 낮건 수위가 높건 간에 일단은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를 혐오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수위의 어떤 혐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또 가벼운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자나 다수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것까지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략적인 선택지로서는 이제
혐오 표현을 좀 광의로 써서 오히려 왜 이렇게 낮은 수위의 표현까지 혐오 표현이라고 불러? 라고 하는 분한테 왜 그것도 더 수위가 높은 말보다 더 나쁜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설득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또 그것에 맞서 싸우는 과정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반혐오 표현 운동의 일환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혐오 표현 좀 광범위하게 씀으로써 좀 그 문제의식을 더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걸로 시비 거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주장대로 뭐 이런 것까지 혐오 표현이라는 건 좀 그래 이런 분들한테 알았어 그러면 수위가 높은 거면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요런 표현은 뭐 차별할 수 있는 표현 이렇게 불러줄게. 그럼 이분들이 그런 말 안 할까요? 사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표현 수위가 세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것이지 혐오 표현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규정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다 다른 명명 뭐 멸시 표현이라든가 뭐 차별 표현이나 이런 말을 붙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을 안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너무 이제 낮은 수위의 표현까지 혐오 표현을 묻는 게 저도 약간 무리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하나의 조작적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의 차원에서 혐오 표현이란 말을 이렇게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미 더 이제 저의 주장에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뭐 이론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예를 들면 유치원 초중고 교사가 59.2%가 여성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거든요. 저게 뭐 다 무시무시한 혐오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차별적인 여성 차별적인 표현을 이미 교사들은 여성 혐오 표현을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또 미소진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뜻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말인데 우리는 여성 혐오라고 이미 번역을 하고 있고요. 되게 외국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폴란드 정치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코윈 미케라는 분이 얼마 안 됐어요. 맞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고 작고 덜 똑똑하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아야 된다라는 좀 용감하신 분이죠. 이런 말을 했는데 신문 기사나 이런 데 찾아보면 헤이 스피치다 또는 헤이트풀 리마크다 이렇게 해외 언론도 이야기하거든요. 저것도 뭐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혐오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외국에서도 혐오 표현이란 말, 헤이 스피치란 말은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정치인인 저게 이제 네덜란드니까 빌더스라고 읽어야 될지 윌더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분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지지자들 모임이었어요. 모임에 가서 네덜란드는 이 모로코인들이 많거든요. 이주자 중에. 모로코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냐 더 적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청중한테 물었더니 청중들이 더 적게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바로 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자기는 별 말을 안 했죠. 줄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을 했고 지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자 제가 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혐오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언론에서는 똑같이 racial discrimination, 차별이면서 inciting hatred, 이건 증오 선동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혐오 표현 중에서도 가장 강한 형태인 증오 선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은 별거 없어요. 더 적게밖에 안 되죠. 근데 그런 어떤 집회 현장의 소식이 알려졌다면 모로코인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위협을 사실 느끼겠죠.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혐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증오 선동으로까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혐오 표현의 규제 문제죠. 뭐 이것도 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문제는 혐오 표현을 실천했다. 이러면 뭐 어느 나라나 그거는 규제를 받고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이런 흑인이 차별돼야 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흑인을 차별했어요. 뭐 이거는 규제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차별에 관련된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연 규제해야 될지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논의들, 또 한국에서의 논의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권리인 것은 맞지만 그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해서 한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한합니다.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나라지만 미국도 규제합니다. 어떤 경우 규제하냐? 폭력을 선동했을 때 규제합니다. 폭력을 선동했다는 것은 폭력을 임박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규제예요. 왜? 우리가 표현을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논거는 뭐냐면요.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사례. 예를 들면 미국은 거리에 나가서 흑인은 아프리카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규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거리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걔가 그런 나쁜 말을 했지만 우리가 자정을 통해서 그 말을 견딜 수가 있다. 실제로 그게 흑인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동의 경우에는 이런 거거든요. 야, 쟤 뭐 문제가 있으니까 쟤 때리자라고 선동을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토론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야, 잠깐만, 진짜 때려야 되는지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이런 상황을 삭제해버리고 그 폭력에 가담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이나 자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악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표현이 무조건 하지 말고 진짜 물리적인 어떤 해악을 가져올 정도의 뭔가가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걸 따지는 게 왜 어렵냐면 칼로 찔르면 누구나 아프죠. 이건 뭐 그렇게 해악을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욕설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기분 나쁘고 어떤 분은 별로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말은 평소에 흔히 듣는 말이야. 막 이렇게 대범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분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맥락에 놓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정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가 굳이 규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의 해악이 갖는 심각성과 확장성, 이건 뭐냐면 그냥 명예훼손 같은 거는요, 당한 사람만 명예가 훼손되죠. 근데 혐오 표현은 내가 직접 듣지 않았어도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그 고통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들 사이에서 확장성을 갖는 거예요. 이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있었을 때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럼 뭐랑 비슷하냐면 흑인 증오 범죄가 일어나면 흑인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서죠. 왜냐면 내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연치 않게 살아남은 거지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혐오 표현의 어떤 확장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직접 듣지 않았어도 내가 당한 것 같고 우리 집단 전체에 차별로 이어지는 거고 나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이 있고요. 또 가해자들 사이도 확장성이 있죠. 아까 선동. 사실은요,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건 대부분 압니다. 예를 들면 인종에 대한 혐오, 그게 어떻게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는 웬만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친구가 막 해요. 저 친구도 해요. 그럼 나의 어떤 규범의식이 무너집니다. 나도 해도 되나? 또 한 번 하니까 옆에서 뭐 더 웃어주기도 하고, 왜 더 그런 또래 집단에서 더 센 말을 할수록 막 이렇게 인정받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더 센 말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혐오라고 하는 건 영향을 받아요. 전염성을 갖거든요. 피해자 집단에서도 전염성을 갖지만 가해자 집단에서도 또한 전염성을 갖는다는 것이 혐오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또 위험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력으로 전이되기도 하는 거. 사실은 이제 혐오 표현이 기피로 이어지고 차별로 이어지고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이제 가설이긴 했지만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편견, 제일 밑에 있는 게 편견이거든요. 편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편견을 드러내면 혐오 표현이 되는 거고, 그 혐오 표현을 실천하면 차별이 되는 거죠. 근데 차별 정도가 아니라 이 혐오라고 하는 건 소수자 집단을 멸시하고 비하하는 건데, 멸시 비하가 극단적으로 가면 맞아도 되는 존재, 심지어는 없어져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이제 증오 범죄가 집단 학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요 위부터 철저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혐오 표현 단계는 내버려 두고 그 위에 차별이나 증오 범죄로 갔을 때만 확실하게 우리가 처벌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미국이라고 본다면, 유럽식 사고에서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럽식의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죠. 사실 뭐 차별에 관한 것도 뭐 차별금지법 하나 없는 나라고, 증오범죄에 대한 대책법도 뭐 법안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 통과되지 않고 특별한 뭐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혐오 표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제재 받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대응도 없는 거예요. 그 가끔 보면 이게 논쟁을 할 때 미국처럼 좀 표현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저는 그 주장이 진심을 가지려면 그래, 표현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된다면 그분 얘기를 존중합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 사회에서 뭐 예를 들면 동성애 혐오 표현의 자유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표현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장하지만 차별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응?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가끔 보면 미국 예를 들어요. 미국에서는 뭐 어떤 표현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진짜 미국식으로 가려면 표현은 내버려 두더라도 차별과 증오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누군가가 한다면 우리가 논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혐오 표현도 된다, 차별받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미국의 이제 ACLU 같은 단체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표현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복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혐오 표현 규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거는 어떤 백인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순진한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비난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혐오 표현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ACLU는 다릅니다. ACLU는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혐오 표현에 맞서서 내가 싸울 테니까 국가가 규제하고 이런 촌스러운 짓 하지 말자, 이런 게 ACLU의 이야기인 거지. 근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그러니까 뭐 혐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응? 내가 맞서 싸울 테니까 국가 규제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특이한,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유주의자, 전투적 자유주의자로서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그냥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럼 혐오 표현 문제냐 아니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심각한 문제인데 말로써 맞서 싸워야지 국가가 규제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혐오 표현 관련 규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연방 차원의 규제법은 없지만 사실은 뭐 고용 서비스 영역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차별이나 증오 범죄만큼은 확실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혐오 표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거.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야, 거기까지도 나쁜 거긴 한데 요 선만 안 넘으면 봐줄게.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규제 무풍지대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빠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작년일 겁니다. 작년 아니면 재작년인데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라는 법이 아베 정권 하에서도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혐오 표현 관련된 규제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제 미국 얘기는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근데 한국은 진짜 무대응이에요. 범국가적인 차원의 조치가 전무하고 관련 법률도 없습니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어서 거기 차별금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또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실 차별금지법 하나 없는 그런 나라니까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지도자나 사회 유력 인사들이 중심을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시민사회나 기업 차원의 자율적인 대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저번에 그 동성애 관련 무슨 법,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주에서 그런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자 그 주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뭐 보이콧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까지 사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기업이나 시민사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대응이 있는 것도 아니죠. 혐오를 부추기는 기업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보이콧하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미국은 차별행위나 증오범죄 단계에선 강력한 대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저것도 안 합니다. 자, 이름을 알만한 주요 국가들 중에 혐오 표현에 대해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제가 한 말이에요. 그게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권위를 가져 여러분들이 집착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해도 좋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얼마 전에 다행히 최초의 혐오 표현 규정이 몇 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용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학생인권 조례에 혐오 표현 금지 규정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굳이 이제 뭐 외국에 나가서 니넨 진짜 아무것도 없냐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 뭐 얘기할 때 아니 뭐 굳이 따지면 서울이라는 나름대로 1000만이나 있는 인구의 큰 도시인데 거기에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 작동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규정은 있다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그래도 생겼어요. 규정 처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오범죄라는 개념이 약간 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혐오 표현은 말을 한 거고요. 증오범죄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폭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혐오 표현은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죠. 근데 증오범죄는 만약에 증오범죄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증오에 기반해서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일반 살인죄로 그냥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오범죄는 그냥 살인보다 예를 들면 이주자란 이유로 죽였다거나 흑인이란 이유로 죽였다거나 여성이란 이유로 죽였을 경우에는 그것의 해악이 더 크다고 보고 또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증오범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사실 증오범죄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가중처벌을 하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그냥 증오범죄 통계법이라고 해서 그냥 통계만 내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럼 통계 내는 게 뭐가 중요하냐? 가시화. 증오범죄를 따로 카테고라이징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범죄 행위로 놓고 그것을 뭐 통계도 내고 관련된 대책도 세우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엔 당연히 이런 법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혐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구상을 대체로 이렇게 대충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위에 거는 주로 이제 금지하는 규제, 그러니까 혐오 표현 못하게 하는 규제라면 아래에 있는 거는 형성적 규제라고 해서 이제 혐오가 싹틀 수 있는 어떤 여건 자체를 여건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규제인데 우리가 이제 규제라고 할 때는 주로 위의 규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아래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규제들은 사실 제일 아래 생각하는 이런 자율적 규제. 우리 미국의 지금 미식축구인가요? 농구인가요? 농구예요? 미식축구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백악관 초청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흑인 차별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거부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정말 훌륭한 어떤 또 위력 있는 사실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실천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본 거는 어떤 만화가신데 혐오 표현 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만화가를 위한 혐오 표현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만화로 그리셨어요. 조금 더 나가면 만화가 협회 같은 데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화인들이 이번에 청년 경찰인가? 네, 뭐 그런 이제 영화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그걸 뭐 규제하고 국가가 나서 처벌하고 뭐 영화 상영 금지하고 뭐 이런 쪽보다는 약간 영화인들이 자성하는 어떤 그런 뭐 움직임이 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영화를 뭐 이미 나온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만들 때 이런 특정한 어떤 집단을 차별하거나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영화들 좀 주의하자. 뭐 이런 건 워크숍도 좀 하고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규제법을 만든다고 해서 어떤 영화는 금지하고 어떤 영화는 금지하지 않는다. 이 기준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가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집단 자체에서 어떤 자성의 어떤 노력들이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규제를 하더라도
이런 규제를 지원하는 형태의 규제. 국가는 금지하는 식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 민간의 어떤 그런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식으로도 이런 문제 해결을 또 촉진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 위에 금지하는 규제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밑에 있는 규제에 저는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표현의 자를 증진하는 개입,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밑에 있는 개입이고요. 근데 이제 금지하는 규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차별적 괴롭힘. 규제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뭐라고 떠드는 거를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 위험성이 좀 있는 형태의 발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에서 하는 거 어떨까요? 특히 공중파. 좀 강하게 규제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거리에서 한 거보다 방송에서, 물론 요즘은 방송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방송에서만큼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나 사회적인 대응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혐오 표현을 코너로 몰아라.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코너로 보는 게, 그러니까 자꾸 근절하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절을 어떻게 해요? 혐오 표현 근절에 성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근데 좀 코너로 많이 몰려있는 나라가 있고 활개를 치는 나라가 있죠. 저는 코너로 모는 게 현실적인 어떤 그 대응이고 전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이나 사회 유력 인사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요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아까 이 윌더스라는 그 정치인이 그 정도 발언을 갖고 왜 기소가 됐을까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소된 거예요. 일반인이 했으면 기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강력한 혐오 범죄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막 아무데나 휘두르지 않아요. 영향력이 많은 곳만 사실은 선별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인 또는 사회 유력 인사. 예를 들면 프랑스에 왜 그 배우 있었잖아요. 그 브리짓 바트론지 바르돈지 하시는 그분도 이제 몇 차례 기소됐던 게 왜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서 또 타겟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정치인이나 사회 유력인사의 메시지 전달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개인과 시민사회가 대항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업 차원에서 또는 뭐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어떤 혐오 표현을 규제할 거냐 말 거냐 이 논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혐오 표현에 어떻게 맞서서 대응하고 이야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반차별 평등 교육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사실 관심이 많은데 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바로 혐오 표현을 이제 코너로 몰아갈 수 있는, 근절은 못해도 불편하게 만들고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럼 한국 사회는 어떤 상태냐라고 좀 질문을 누가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몇 가지 이제 단서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제트퀘라는 일본의 혐한 단체가 온라인으로 있다 오프라인으로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도 이 양상들을 보면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있다가 점점 오프라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일베는 사실은 온라인으로만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 이 세월호 뭐 이때 뭐 폭식 투쟁하고 이럴 때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이후에 기세가 좀 꺾이긴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등장으로 꺾이긴 했는데 일단 한번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전히 저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단순히 인터넷으로 할 땐 좀 놀이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면 행동은 놀이일 수가 없거든요. 거리에 나와서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최근에 이 혐오 현상들을 보면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결부가 될 때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혐오의 마음은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치 않으면은 사실은 좀 불편하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누구나 다 혐오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된 게 쟤 때문이야. 근데 그게 내 이해관계랑 딱 걸려 있으면 마음속에 담고 있던 혐오가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혐오주의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니 뭐 연구해서 아는 건지 뭐 이렇게 어떤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보면 아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놀라울 정도로 그걸 잘 캐치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잘 안 먹히거든요. 근데 니네 일자리 빼앗는 사람들이야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를 짚어요 실제로. 그럼 위협이 됩니다. 자, 동성애자를 혐오해야 된다. 잘 안 먹혀요. 왜 혐오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에이즈 주범이다. 이것 때문에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라고 하면 솔깃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5.18 뭐 유공자 뭐 호남 차별해야 된다. 그거 뭐 먹히기나 하는 소리입니까? 근데 노량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5.18 유공자들이 가산점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혹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제가 조사해본 바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5.18 유공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전체 가산점 받는 유공자 중에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이분들이 진짜 싹쓸이를 하고 있다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죠. 네. 그런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와 상관없이 선동이라고 하는 건 약간 그럴듯하게 지어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포스터에 실제로 나온 내용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또 그 공부하는 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겠어요.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근데 이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혐오주의자들은. 또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군가 삼자나 할당제 이런 문제가 딱 걸쳤을 때 실제로 문제가 폭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에 관련해서는 또 범죄랑 연결을 시키죠. 이것도 위협이 되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야 요즘 범죄 많지. 외국인 때문에 그래.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외국인 범죄는 최근 동안 계속 이렇게 늘어왔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네, 외국인이 늘어서 그래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외국인이 늘어나니까 그 숫자만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제목만 달죠. 외국인 범죄 급증. 이유는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늘어나서라니까요. 범죄율 자체는 오히려 내국인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식의 선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사실에 기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말의 진실은 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인 것을 가져와서 이제 선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 안전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포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는 그런 어떤 기준점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사회구조에 이질적인 요소가 많고 사회 이동성이 있으며 급격한 사회 변화가 있고 의사소통과 지식의 전달이 막혀있고 소수 집단 규모가 증대하고 있고 경쟁과 갈등이 있고 착취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공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억제되어 있지 않고 민족 중심주의 전통이 있고 동아주의나 문화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좀 한국에 많이 걸리는 게 좀 있죠. 네.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한국 31.8%.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스웨덴의 10배입니다. 자,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79.8%. 뭐 이거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뭐 네덜란드 6.9%는 뭐 네덜란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싱가포르,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하고도 게임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미국은 증오 범죄나 폭력 같은 게 실제로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아직은 우리는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사실 뭐 별로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으면 뜨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정적인 계기가 없기 때문에 저런 잠재된 것이 아직은 폭발하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있다가 편견을 말하고 편견을 말하다 보면 차별을 하게 되고 차별을 하게 되다 한 대 주워 박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이거는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기서 저기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은 이제 그분은 이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사랑하는지. 근데 그 사랑하는 모습을 봤더니 이성애자들이 하는 사랑의 모습하고 똑같더라. 근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할 수 있느냐라는 논지를 이제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사랑인데 그것이 이성을 향한 것이건 동성을 향한 것이고 그거를 무슨 근거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이 소수자들의 삶에 공감하고 또 감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배제하고 또 차별하고 혐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공존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조건은 일단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혐오 표현이 이렇게 막 난무하고 있는데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는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라는 문제에서부터 저는 좀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제가 한 말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한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저는 좀 우리의 상황 자체가 절박함에서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